여보세요? 박지현 씨, 제발, 제발 좀 받아주세요.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들게 모은 내 돈, 제발 돌려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의 14층. 영수는 오늘도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세, 은퇴한 지 7년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 좁은 방 2칸짜리 공간이 그의 전부가 되었지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쪼개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김치통 하나와 어제 먹다 남은 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수는 30년 넘게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엔 차장까지 올랐지요. 매달 장부를 맞추고 급여를 챙기고 세금을 정산하는 일이 그의 삶이었어요. 법인세 신고 처리면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임직원들의 사대보험 처리부터 퇴직금 정산까지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답게 늘 정확하고 조심스러웠지요. 회계는 한 끗 차이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그가 후배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어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전기세.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하는 불안이 밤마다 그를 깨웠어요. 자식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수원에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명절이면 얼굴을 보지만 그마저도 최근엔 코로나 이후로 바빠서라는 말과 함께 통화로 대신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영수는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바쁠 텐데 괜히 부담 주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나 괜찮아. 걱정 말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지요.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지만 영수는 습관적으로 받았어요. 요즘엔 스팸 전화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끊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어르신 되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지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계요양연금 점검센터입니다. 어르신 연금 수급 내역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영수는 순간 긴장했어요. 연금과 관련된 전화라니.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가 물었지요. 상대방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처럼 72세 이상이시고 과거에 중소기업 회계 담당, 차장까지 하셨던 분들 중에 퇴직 당시 정산이 누락된 경우가 꽤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물론이고 과거 직급과 부서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 정보를 그가 의아해하자 상대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저희가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곳이거든요. 특히 회계 담당 임원분들은 본인 일에 바빠서 정작 본인 퇴직금이나 연금, 정산은 제대로 못 챙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말에 영수는 움찔했습니다. 실제로 퇴직 당시 자신은 후임자 인수인계와 마지막 결산에 매달려 있었어요. 본인 퇴직금 계산서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던 기억이 났지요. 설마 내가 잘못 받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상대방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뭐 그럭저럭요.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긴 하죠. 상대방은 공감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요즘 같은 날씨엔 더 그러실 거예요. 회계 일하시느라 평생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챙기셔야죠. 영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건강 확인차 전화드린 거고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려서 혜택 관련된 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김영수는 네, 그러세요라고 답했지요. 통화가 끝난 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던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가 내 안부를 물어보네. 그날 저녁 영수는 오래된 서류함을 뒤적였습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찾아보려 했지요. 먼지 쌓인 파일 속에서 겨우 서류를 꺼냈지만 작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봐도 복잡한 공제 항목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넘게 남의 돈을 정산해 주던 사람이 정작 본인 돈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영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뭔가 혜택이 있다던데 설마 진짜 내가 못 받은 게 있나? 그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지요. 휴대전화를 다시 들여다보며 다음 전화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는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기대감이 그의 노후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30년간 숫자를 다뤄온 그의 경험조차 무용지물이 될 정교한 함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사흘 뒤 같은 시간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영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통화했던 박지연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밝혔지요. 영수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목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가 대답하자 지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영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식들도 요즘 이런 안부 인사를 건네지 않는데 낯선 사람이 먼저 걱정해 주다니.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가 묻자 지연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연금 정산건이요. 어르신 기록 확인해 봤는데 퇴직 당시 중소기업 재직자 장기근속 지원금이 누락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회계 담당 차장급까지 하신 분들은 대상자인데도 본인이 신청 안 하시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영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2015년. 자신이 퇴직한 게 2018년이었으니 해당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지연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르신 근속연수랑 마지막 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예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근속하셨으니까 상한선에 가까울 거예요.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만 원. 지금 통장 잔고가 3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돈은 큰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평생 회계 일을 해온 사람답게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듣는데 영수가 말하자 지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홍보가 잘 안 됐거든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예산에서 나가는 건데 신청주의라서 본인이 안 찾으면 그냥 국고로 환수돼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손해보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지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장기 근속지원금 조회를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사이트가 진짜 복잡해요.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저희가 대행해드리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했어요. 공인인증서는 아들이 예전에 설치해줬지만 비밀번호도 가물가물했지요. 그럼 제가 직접 은행에 가면 안 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 가능하죠. 근데 은행 창구 직원들도 이 제도를 잘 몰라요. 제가 어제도 다른 어르신 한 분 도와드렸는데 은행에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대요. 서류도 다시 떼오라고 하고 시간만 엄청 걸리고 지연의 말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니까 빠르게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요. 영수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료인가요? 대행 수수료 같은 거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가 핵심을 짚었지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당연히 궁금하시죠. 저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어르신한테 수수료 받지 않아요. 대신 처리 과정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소액 이체가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환급금이랑 같이 돌려받으세요.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에요.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액 이체요? 그가 되묻자 지연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네,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됐어요. 어르신명의 통장에서 저희 지정 계좌로 10만 원 정도 보내시면 그걸로 본인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처리 들어갑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낯선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게 찜찜했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본인 확인이라면 주민번호나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가 의구심을 드러내자 지연은 오히려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꼼꼼하시네요. 역시 회계 일하신 분답게 숫자에 민감하세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주민번호만으로는 요즘 본인 확인이 안 돼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액 이체로 살아있는 계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정부 지침이에요. 영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지만 상대방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그 10만 원은 언제 돌려받나요? 그가 물었지요. 환급 처리될 때 같이 입금돼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요. 어르신,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지연은 오히려 선택권을 영수에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조금 안심했어요. 급하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네. 통화가 끝난 뒤 영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혼잣말을 했지요. 500만 원이면 병원비 걱정 좀 덜하겠는데.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닐까?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려 했지만 휴대전화로 복잡한 정보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며칠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뒤
지연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 오후 3시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생각해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요. 영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 사실 이런 거 처음이라 그가 말끝을 흐리자 지연은 이해한다는 듯 답했어요. 당연하죠. 저도 어르신 입장이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다른 방법이요? 영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어르신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1350번이에요. 거기 상담원한테 중소기업 장기근속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 돼요. 저희 통해서 하는 게 불안하시면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지연은 오히려 다른 확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영수는 놀랐어요. 사기라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가 말하자 지연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확인하시고 나서 다시 연락 주세요. 전 언제든 괜찮아요. 통화를 끊은 영수는 1350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응답만 나왔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입니다.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금은 오후 3시 반. 업무 시간인데도 연결이 되지 않았지요.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대기 시간만 길어졌습니다. 영수는 결국 포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에 다시 해봐야겠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좌절이 그를 다시 지연에게 의지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다면 그는 평생 남의 돈을 정산해 주면서도 정작 본인 돈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제도를 잘 모르셔서 손해보세요.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1350번에 전화해보자는 다짐과 함께 만약 안 되면 지연의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지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 방어선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다시 1350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응답이 흘러나왔어요. 현재 상담원 연결 대기 중입니다. 순서는 37번째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스피커폰을 켜두고 식탁에 앉았지요. 10분, 20분이 흘렀지만 순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상담원과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중소기업 장기근속지원금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기근속지원금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초 뒤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런 제도는 저희 시스템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명칭으로 알고 계신 건 아니신지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들었는데요. 퇴직자 대상으로 환급해주는. 아, 퇴직금 정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쪽인데요. 상담원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영수는 답답함을 느꼈지요. 그럼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355번, 근로복지공단은 1588-75번이에요. 거기 연락해 보세요.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영수가 원하는 답은 주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영수는 또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1355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원은 그런 명칭의 제도는 저희 쪽에 없습니다라고 답했지요. 근로복지공단도 비슷했어요. 혹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담원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고 영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시간 넘게 전화를 붙잡고 있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뭐가 맞는 거야? 오후가 되자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확인해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요. 영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350번도 걸어보고 1355번도 걸어봤는데요. 다들 그런 제도 모른대요. 그가 말하자 지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일반 상담원들은 이 제도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 연령대, 특정 직급만 해당되는 소수 대상 제도거든요. 전산에도 따로 분류돼 있어서 일반 조회로는 안 나와요. 영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가 물었지요. 지연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고용노동부 산하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이에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회계 담당 차장 출신의 30년 이상 근속자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별도로 관리되거든요. 일반 상담원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예요. 그녀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지만 영수는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 건가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르신이 의심하시는 거 이해해요. 요즘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일단 소액으로 본인 확인만 해보세요. 10만 원이면 돼요. 그거 보내시고 일주일 안에 환급 안 들어오면 그냥 끊으시면 돼요. 10만 원 손해 보시는 거죠. 근데 만약 진짜면 500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그녀는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1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ATM으로 보내래요? 은행 창구에서 하면 안 되나요? 영수가 물었지요. 지연은 설명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런 거래 보면 무조건 의심해요. 요즘 보이스피싱 교육을 워낙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도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ATM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빠르고 간단해요. 어르신, 제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통화하면서 하시면 돼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어요. 10만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가 말하자 지연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지금 외출 가능하세요? 영수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네, 나갈 수 있어요. 그가 대답하자 지연이 말했지요. 그럼 가까운 ATM으로 가세요. 통화는 계속 연결해 두시고요. 영수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ATM으로 향했어요. 지연은 차근차근 안내했습니다. 카드 넣으셨어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이체 버튼 누르세요. 영수는 지시대로 따라했지요. 이제 계좌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연은 숫자를 천천히 불렀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금액은 10만 원 입력하세요. 영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계좌번호를 보니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요.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1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끝이에요. 지연이 말했어요. 영수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지요. 이체 완료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영수는 영수증을 뽑아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요. 그가 말하자 지연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 이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됐으니까 환급 처리 들어갈 거예요. 일주일 안에 통장 확인해 보세요. 500만 원이랑 10만 원 같이 입금될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으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겠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조금씩 커졌지요. 혹시 사기였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일주일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처리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영수는 조금 안심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통장에는 아무런 입금이 없었어요. 영수는 초조해졌지요.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시스템 점검 때문에 처리가 조금 지연되고 있대요. 내일 모레까지는 입금될 거예요. 영수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이미 10만 원 보냈는데 어쩌겠어. 그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첫 번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10만 원이 더 큰 돈을 빼앗기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열흘째 되던 날 영수는 다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저기요,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요. 그가 말하자 지연은 당황한 듯 답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처리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통화는 끊겼고 10분 뒤 지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르신, 확인해 봤는데요. 어르신 계좌가 휴면 계좌로 분류돼 있대요. 그래서 입금이 자동으로 반송된 거예요. 휴면 계좌요? 영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1년 이상 거래 내역이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 처리되거든요. 이걸 해제하려면 추가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지연의 설명은 다시 한번 논리적이었습니다. 영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내 통장이 휴면 계좌라고? 그는 최근에도 관리비를 이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말했지요. 이번엔 50만 원만 보내시면 바로 해제돼요. 그럼 환급금이랑 지금까지 보내신 돈 전부 돌려받으세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50만 원. 이번엔 금액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10만 원 날렸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것도 못 받잖아. 그는 갈림길에 서 있었지요. 믿고 한 번 더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끊을 것인가.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괜히 의심했나? 진짜 휴면 계좌일 수도 있지. 그는 결심을 굳히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영수는 결국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저 50만 원 보내면 정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지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휴면 계좌만 해제되면 바로 처리돼요. 지금까지 보내신 10만 원이랑 환급금 500만 원 합쳐서 510만 원 입금될 거예요.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낼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지연의 전화를 받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다급함이 섞여 있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영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 서류 확인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 제도가 오늘까지만 신청 가능하대요. 내일부터는 자동으로 소멸돼요. 정부 회계연도 마감이라서 지연의 말은 빨라졌어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오늘 안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미리 확인 못해서 근데 지금이라도 처리하시면 돼요. 오늘 6시까지만 입금하시면 시스템에 반영돼요. 지연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오후 4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런데 저 지금 돈이 없어요.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가 말하자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200만 원만 먼저 보내세요. 나머지는 내일 보내셔도 아니, 안 되겠다. 부분 입금은 시스템에서 거부될 수도 있어요. 영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오늘까지라는 말이 그를 압박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놓치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출 받으실 수 있으세요? 1금융권 신용대출이면 빨라요. 아니면 가족분한테 급하게 빌리시거나.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출은 못 받아요. 나이도 많고 소득도 없는데 자식들한테도 말 못해요. 그럼 어떡하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제가 적금이 하나 있긴 한데 만기가 아직 안 돼서. 지연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적금이요? 중도해지하시면 돼요. 이자 좀 떼이지만 어차피 500만 원 받으시면 그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그 적금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들었던 거였어요. 만기가 3달 남았는데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았지요. 어르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오시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영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은행 가볼게요. 그가 말하자 지연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세요. 6시 넘으면 정말 끝이에요. 영수는 외투를 걸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심과 놓치면 안 되라는 조급함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은행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았지만 대기 인원이 많았습니다. 영수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20분이 지나서야 창구에 앉을 수 있었지요. 적금 중도해지하려고요. 그가 말하자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만기가 3달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를 거의 못 받으세요.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돈을 찾아든 영수는 다시 ATM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가 즉시 받았어요. 어르신, 찾으셨어요? 다행이다. 이제 30분 남았어요. 빨리 이체하세요. 영수는 ATM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눌렀지요.
350만 원.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이체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영수는 영수증을 뽑아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요. 그가 말하자 지연은 환호하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철이 들어갈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통장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거겠지. 그날 밤 영수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잔고는 40만 원도 채 안 됐어요. 아내와 함께 모았던 적금도 사라졌지요.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겠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510만 원이 들어올 거야.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안감도 떠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40만 원이었어요. 영수는 당황해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만 흘러나왔지요. 영수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지요. 내가 당한 건가? 영수는 사흘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와도 괜찮아, 잘 지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360만 원. 그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평생 남의 돈을 다루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돈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거울을 보면 초라한 노인만 보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영수는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119를 불렀지요.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세라고 설명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안정이 필요했지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영수에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응급실 간 거 맞아요? 지금 가고 있어요. 2시간 뒤 딸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요. 영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가 말끝을 흐리자 수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죠? 말씀해 보세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기당했어.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사기요? 무슨 사기? 영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금 환급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연이라는 사람과 나눴던 통화들, 그리고 적금까지 해지해서 보낸 돈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지요. 수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말을 마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내 엄마랑 모은 돈까지 다 날렸어.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돈은 괜찮아요. 그것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런 걸 겪으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 그가 말하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그렇게 바빴어요? 아빠 전화 한 통 받을 시간도 없었을까요? 수진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빠가 외로우셨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전화해서 안부 물어봐 주니까 좋았던 거잖아요. 수진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 오랜만에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내 이름을 불러줬고,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우리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빠가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영수는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회계 일을 30년이나 했으면서 정작 이런 걸 못 알아챘으니. 아빠는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당해요. 요즘 사기가 얼마나 정교한데요. 수지는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녀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돌려받을 수 없을 거야. 전화번호도 사라졌고 계좌도 이미 비었을 거야.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죠. 다른 사람이라도 피해 안 보게. 일주일 뒤 영수는 퇴원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당분간 우리랑 같이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영수는 거절했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지요. 수진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영수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을 챙기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한 달 뒤 영수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딸과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왔지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수지는 늘 물었고 아들은 아빠,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지역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냈지요. 노인정에서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회계 일을 30년 했는데도요. 그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도요. 돈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끊으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60만 원을 잃었지만 그는 더 큰 걸 얻었어요. 자식들과의 연결, 이웃들과의 소통, 그리고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돈은 잃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건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친절이 얼마나 달콤한 독인지를. 하지만 동시에 그는 희망도 보았어요. 자식들의 손길, 이웃들의 관심,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과연 끊을 수 있을까? 이제 그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끊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야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휴대전화를 들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지요.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